네, 오프닝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치호 위원님의 경제 포커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옆에는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뒤로 당선인도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수혜주는 뭐, 이라는 주제로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하고 수혜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다른 경제 방송들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한 5분 단위로 돌아가면서 네. 다 보고 뉴스도 좀 챙겨보고 네네. 하고 하는데요. 수혜주로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건설주, 오, 뭐 맞습니다. 이거 많이들 말씀하시고 네네. 원전 관련주 원전. 많이들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산업 구조 얘기했기 때문에 뭐 IT나 관련주들 많이들 네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제 경제 정책 공약에 따라서 그 공약이 어떻게 이제 실현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잠깐 먼저 이제 서두를 말씀드리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그 250만 호 건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다 보니까 네. 건설주가 좋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건설 250만 주를 한다, 네. 50만 호를 건설한다고 하면 네. 아파트 짓는데 뭐가 필요하죠? 건자재들. 건자재들, 시멘트, 네. 모래, 뭐 각종 철근, 뭐 각종 건자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원가가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네네. 오히려 이럴 때는 시멘트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자재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현상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우리 지하로만 다니잖아요. 네.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네. 그 지하철 타시면 모든 분들이 뭐 하시죠? 이 핸드폰 놓고 스마트폰. 이것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100명이면 한 90명은 다 보고 그러고 네, 계세요. 맞아요. 한 10분은 그냥 주무시고. 그다음에 그 지상으로 내 차를 갖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 주의를 잘 해야죠. 네. 그다음에 뭐 운전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것들 좀 권장을 좀 해드리는 네네. 편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러 주변에 나가시더라도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그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지 어떤 업종들이 또 새로 생기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명동에 있는데 네. 명동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명동에 지금 뭐 한 40% 정도가 공실이라고 그래요, 상가가. 어제도 제가 명동에서 참 가슴 아팠는데 네. 모든 거의 1층들이 다 비어 있고 어제 네이처 퍼블릭이 유네스코 회관 앞에 있는 네이처 네. 퍼블릭이 오후에 보니까 그 폐업하려고 물건을 다 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는데 네. 반면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요. 네. 여러분들 명동하면 다 새로운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 건물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어제 명동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새로 짓고 예, 있는 오래된 네. 건물들을 한 40년, 50년 네. 아주 그 우리 그 6.25 이후에 전왔던 건물들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저희들 뭐 박인환 시인에 나오고 최불암 선생님 그 어머님이 네. 운명하셨다는 은성이란 뭐 그런 주막 뭐 네네네. 이런 옛날 그런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건물들을 지금 헐고 새로 짓고 있어요. 아니면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근데 그게 명동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 시내 곳곳 전국 곳곳을 다니신 분들이 잠깐씩 살펴보시면 건물을 새로 짓고 있네라는 그렇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게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큰 식당들이나 점포들이 문을 속속 닫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점포들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영업권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뭐 3법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상가 보호하고 뭐 이런 법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보내지 못했는데 스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임대료를 이제 부담하지 못하니까 나가게 되니까 그렇네요. 그럼 다 나간 사이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새로 신축해서 짓자. 네. 이런 현상들이 죄송합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명동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건자재. 관련된 주식을 좀 더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지만 또 그 이면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약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네. 공약 중에서도 이것이 정말 좋은 공약 같은데 오히려 그 서민들한테 주는 공약보다는 건물주 있는 사람한테 주는 공약도 꽤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뭐 네. 국민들이 그 건물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임차인도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이기 때문에 다 네네. 보호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도소에 계시는 죄를 지으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국민이죠. 때문에 우리가 네. 보호를 해야 된단 네. 말이죠. 네.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이 그 사회적 부를 좀 나누는 것,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덜 가지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공약을 하나씩 좀 뜯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증권과 부동산, 그 나머지 기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네. 뭐 정치 공약이나 사회적인 공약은 다른 데서도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그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 네. 그 주식 증권과 관련된 네.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경제하고 바로 관련된 네, 네,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 언제부터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가 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은 됐지만 네. 국회는 172석을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네. 이제 야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제도 그 당선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민주국가니까 여소야대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러면서 서로 협치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표차가 24만 표 정도뿐이 안 났어요. 네. 0.7372% 정도뿐이 안 난 이런 차이에서 그 본인을 또 반대하는 지지 세력도 있기 때문에 네. 국정의 동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철저하고 과감한 정책이 안 나오면 또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당장 공약이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럼 대표적인 거 경제 말고라도 한 가지 공약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정부청사로 옮기고 네, 맞습니다. 퇴근길에 직장인들하고 같이 생맥주 한잔 맞아요. 하면서 국민들의 네네. 이야기를 듣겠다. 네네. 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네. 못 지키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뭐 경호상의 문제,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일도 워낙 바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하신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자도 어떤 공약을 했냐면 네. 나 청와대에 안 있겠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정부 청소에 음.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과연 그 공약도 그렇죠. 이제 본인을 하고 싶지만 네. 네. 경호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맞아요. 자리입니다. 결정도 해야죠, 고민도 해야죠, 또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지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결국 경제 공약도 마찬가지죠. 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지금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통령 당선인들, 그 대통령을 지내 오셨던 분들도 공약 50%를 넘기신 분들이 없죠. 지금 네. 공약 50%가 아니라요. 제가 네. 지금 그 증권사에서 나온 그 그렇죠. 자료를 좀 봤는데 10%밖에 못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지금 거의 공약 그 율이 한 20%? 네. 30%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 혼자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맞습니다. 혼자 스스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스스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왜 이민자를 받아들입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 3, 4년 전에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1년에 5만 명씩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이민자를 받아들여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공약보다는 시대 정신을 좀 보고선 어떤 공약이 좀 가야 되는 네.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화면 좀 잠깐 올려주시면 네. 시대 정신을 잠깐 저희가 좀 살펴보면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정신을 잠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 정신은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넘어가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좀 경제 문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그렇죠. 이때 벤처기업 붐도 일어나게 네. 되고 네. 막 그런 그 정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권위를 없애는 그런 시대로 가신 거고요. 맞습니다. 약간 뒤로 좀 하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회 척결이라든가 그렇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이런 네. 것들을 해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어마어마한 큰 기여를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하나회 척결은 정말 우리나라 그 정치 군인이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단절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하나씩의 역할들은 다 갖고 계셨다고 좀 네. 보여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대 정신을 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공약을 정말 이 공약이 맞냐 틀리냐 이거 해주겠다라는 거 공약은 전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여건상 또 예, 힘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네. 이제 물론 낙선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어떤 공약했냐면 주가 5천 지수 시대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전 그거 발표할 때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 아니 지금 3천도 저 헉헉거리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5천을 쉽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바로 이전에는 네, 이전에. 3천이 됐다. 이제 이거 다 국민 개미들이 많이 사줘서 네.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들 그렇게 공약하시면요 약간 낯간지럽습니다. 이 주가지수 3천 지켜준 것도 우리 네. 개미들이 지켜주신 네네. 거잖아요. 기관이 지켜주고 외국인이 맞습니다. 지킨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한 수 접고 보시고요. 네. 어떤 공약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 어떤 부분은 그냥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좀 낮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마음 잡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 얘기부터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개인 투자 세제 지원 강화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한참 그 두 후보께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죠? 결국 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그 대주주, 네. 그러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10억 이상을 주식을 갖고 있거나 뭐 코스닥은 그 2%, 코스피는 1%의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산가들. 그것을 팔 때 그 양도소득세를 뭐 25%에서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인데 네. 5천만 원 이상 차익 났을 경우죠. 사실 5천만 원 차익은 개미들은 실현하기가 사실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폐지하겠다. 네. 라고 하셨을 때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문제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문제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잘 살펴보면 그 우리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주식 양도해서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차익 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10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 네. 지분율이 1% 이상 되시는 분들 거의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개미들한테는 그냥 꿈 같은 남의 이야기죠. 얘기예요. 그렇죠. 남의 남의 이야기죠.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양도세 폐지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하면 아예 폐지 그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약 중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고 시행령으로만 가능한 게 있어요. 네.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장관령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세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겠지만 아예 세법을 바꾸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 양도세 폐지 우리 개미들한테는 사실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주식 투자 한 10억 이상 하세요? 아니잖아요. 꼭 하고는 싶지만 하고 싶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개미들 그러니까 일반 네. 보통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남의 얘기다. 그렇죠. 라고 좀 생각을 좀 제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시죠. 아, 이건 옛날부터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대세율도 적용해주고 그렇게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주식을 좀 팔고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 감각을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상속세 문제나 상속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균형을 좀 맞춰서 좀 해야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네. 이거는 처음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네.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뭐 0.15% 정도로 낮추겠다.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이거는 있는 소위 말해서 큰 손들뿐만 아니라 네. 개미들한테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증권거래세는 좀 낮춰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장기 보유 주식 양도소득세 우대세율 이거는 뭐 우대세율. 당연히 이거는 혜택이 좀 해당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도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거는 혜택을 좀 드려야 된다. 과거에 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우리나라에 국무조정실장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공직에 있으시면 뭐 하시죠? 재산 신고하시잖아요. 네. 재산 신고하시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100 몇십억을 신고하셨어요. 네. 123억인가 신고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70년대 초에 아버지한테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 증여받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20년, 30년 갖고 있었더니 120억이 됐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냥 장기 보유하신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매각할 때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분은 20년, 30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것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심들 많으신 거 아까도 이제 오늘 시황 말씀하실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분할 자회사 상장 원격을 제한하겠다. 그쵸. 이런 물적 분할 요건 강한데 사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 때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사업을 별도로 상장하거나 자회사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분할한 거잖아요. 네. 그럼 분할하게 되면 모 회사는 당연히 회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모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시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새로 분할되는 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그렇죠. 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렇죠. 이거는 공정성에 있어서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나 아니면 이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분할을 해버리면 소액 주주나 원래 모 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모 회사의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 중심으로는 그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이제 분할하는 특히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면서 네. 분할하는 회사들의 모 회사들의 주주님들한테 혜택을 이제 좀 혜택이라기보다는 손해 보는 부분을 좀 공정하게 좀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될 것 같고요. 네. 뭐 간단하게 상장 폐지 요건 정비하고 관리 체계 강화하겠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장외 거래 이관 등 상장 폐지 단계를 세분화해서 하겠다는데
이것은 좀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상패 심사 넘어가는 회사들이 어디죠?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회사 네. 신라젠. 아.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사고 난 오스템 임플란트. 네. 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나는 그렇죠.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좀 따지고 네. 그다음에 이런 체제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신라젠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소액 주주들이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데모도 맞아요. 하시고 네. 시위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계속 청원도 하시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네. 저 이건 어쩔 수 없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주주들이나 네. 책임을 져야 될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책임을 짓게 해야겠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당연히 시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관련 제도 개선인데 공매도 때문에 우리 많은 소액주주 우리 그렇죠. 개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어딜 가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항상 보는 피해를 거죠. 보고 계시죠. 네. 언젠가 지금 21대인데 요 전 국회 때 모 의원실의 보좌관이 의원께서 네. 국정감사 때 공매도 폐지를 이제 이야기를 아, 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제가 뒷얘기입니다만 네. 그 의원실에 후원금이 답질했다는 겁니다. 응원의 답글이 올라오고 전화가 오고.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그래, 영혼을 한이 맺히셨으면 그분은 증권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농해수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막 얼마나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한이 맺히셨으면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응원의 메시지를 네. 보내주시고 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매도 문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공약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감시 조직, 공매도 감시하는 네. 조직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겠다. 네. 작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높은 담보 비율을 보정해주겠다. 그다음에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도 도입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할 때 105% 담보, 개인은 140%예요. 아.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제한이에요. 네. 날짜가. 네. 근데 개인은 90일 한도예요. 그럼 이거 개인한테 엄청나게 불이익한데 그쵸. 아마 이거 감독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들보다 훨씬 정보도 약하고 두 번째로는 전문적이지 않다. 네. 세 번째로는 자본력도 약하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자칫하면 개인들이 이런 투자를 공매도 투자에 잘못 뛰어들면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시켜둬야지 그나마 손해가 적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나방다 들어오지 말라. 이런 정책으로 아마 그쵸. 정부에서 감독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 네.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보 비율은이나 이 일자 제한은 똑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 큰 금액의 제한을 하는 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 10억 한도다, 뭐 한 1억 한도다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금액으로 네네. 해주는 것은 큰 그러니까 투기 현상이 안 일어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데 네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날짜 제한하고 담보 비율 제한하는 것을 똑같이 안 해준다는 것은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날짜하고 담보 비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100m 달리기를 뛸 때 50m 앞에 나가 있느냐 50m 뒤에 있냐가 그쵸. 똑같은 얘기거든요. 맞아요. 금액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보면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 어드밴테이지 뭐 페널티 그래서 뭐 무게를 더 싣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썰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경마 이런 데도 그쵸. 무게가 서로 다르면 네네. 다르기 때문에 무게를 맞춰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똑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정해주는 금액을 정해서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불법 공매도도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내부자 그다음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그냥 현재 제도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부동산 이야기를 좀 네, 해봐야 부동산 될것 이야기로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네. 뭐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 어. 공급을 하겠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각 당에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 이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라는 아,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네.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것은 뭐 이건 개미나 그 큰손이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집에 사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느 분은 이제 어느 정치평론가는 재밌게 해석을 하실 때 서울에서 졌잖아요. 네. 민주당이 서울에서 이번에 졌습니다. 어. 졌는데 14개 구, 14개 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11개 구에서는 그 민주당이 졌다는 거에서 빨갛고 파란 게 나오면서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빨갛게 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은 이 부동산 값이 많이 비싼데 뭐 강남 3구, 네. 마용성 어. 뭐 이런 곳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하시고 뭐 아닌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자, 강남 3구에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훨씬 높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비율은 한 30%뿐이 안 되고 오. 전세가 한 40, 50% 된다는 이야기죠. 오, 맞네요. 근데 전세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부처하고 지지를 했다. 네. 그 얘기 뭐냐?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도 유명한 경제 평론가인데 네네.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뭐라고 올리셨냐면 저하고 패친입니다. 그래서 올리셨다 보니까 이것은 네. 그 공정한 경제 정책 이거에 대한 심판이다. 아무리 내가 경제 집이 정책. 없더라도 네. 공정한 경제 정책에 대한 네.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댓글 다신 거에 댓글 꼭 있죠. 나 집 사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지 네. 안 하는 거야. 아. 뭐 이런 것들도 네. 하셨어요. 근데 네네.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5년간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음. 수도권에는 130에서 150만 호, 어. 공공임대 50만 호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이나 건설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이제 보긴 하는데 네. 250만 호 건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5년 내 건설하는 거 5년 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에 주택 더 건설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뭐 네. 긁어 모아서 여기 있는 공공용지 저기 있는 공공용지 하다못해 저기 태릉 네. 나가는 길도 덮어서 거기다 맞아요. 짓겠다. 네. 육사도 이전시키겠다. 뭐 육사 이전시켜서 거기 골프장 자리에다 뭐 아파트 짓겠다 해서 네네. 지금 육사 이전 문제 때문에 뭐 안동으로 가겠다. 뭐 논산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저 경기도 북부로 가야 된다고 막 서로 막 했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주택 250만 원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쉽지 않을 이 겁니다. 부지 확보도 좀 어렵고.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네. 문제고요. 여러분 주택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누가 가장 잘했냐면 노태우 대통령. 아하. 노태우 대통령이 네. 88년에 그 주택 저기를 잡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주택 200만 원 건설을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네. 노태우 대통령은 뭐였냐면 중장기 주택복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 금리를 더 줘서 많은 서민들이 저축을 하면 그 주택금이 쌓인 것 같고 주택 공급하는데 돈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서민들도 저축하면 그 재산 형성이 되니까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을 했던 게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20년짜리 그때 그 당시 주택 청약 부금을 든 기억이 나는데 네. 그 250만 원 공급은 전국 각지에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신도시도 분당도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목동, 뭐 노원, 일산 뭐 이런 다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부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대도시 옆에 있는 걸 수도권, 원하시죠. 네. 더더군다나 수도권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뭐 주택 구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LTV 상향해서 80% 해주고 그 외에는 70% 해주겠다. 네. 이거는 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요거 이제 근데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배제하겠다. 네.
근데 요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네. 협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문제는 민주당의 정책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건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이거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 종부세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홍준표 그 의원께서는 네. 그 경선하면서 종부세가 유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네. 세하고 그냥 합쳐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요것도 이제 세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심각한 좀 세법, 토론이 좀 그렇죠. 필요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종부세는 현재 종부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과세라는 의견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들은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거다라고 네. 좀 비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네. 개선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환원, 이건 이제 공정시장 비율을 지키는 건데 네. 지금 그 공시지가를 시장 가격으로 9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매년 5%씩 인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요? 네, 대통령령으로 네.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근데 왜 공시가가 왜 중요하냐? 네.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네. 그거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면 종부세 인하 효과도 약간 그렇죠. 같이 가져가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능한 상황인데 네. 아무튼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는 현재 이중과세 문제를 현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좀 그 협치라기보다는 서로 토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세제 제도인데요. 이 중에는 이제 임대차 3법, 네. 청약제도 개선. 네. 뭐 청약제도 개선은 좀 쉽습니다. 예, 청약제도 개선이야 뭐 개선하면 돼. 제도니까 그렇죠. 개선하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종부세나 임대차 3법은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우리나라가 종부세를 만들면서 네. 뭘 했냐면 이 종부세는 전부 지방에 나눠지는 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종부세가 전국의 60%가 거친다고 하거든요. 네. 그걸 걷어서 전국의 그 다른 그 재정이 약한 그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골고루 나눠주는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그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린 사항이다. 네. 여기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뭐 전월세 신고제, 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네. 네. 가장 문제됐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네. 그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뭐 세입자한테 돈을 주고 나가라 그랬다 뭐 하고 네. 형사처벌을 하고 뭐 그렇죠.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특히 계약갱신 청구제, 신고제하고 상한제는 아마 유지가 되더라도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은 좀 손볼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세입자가 그 임대인한테 네. 갑질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죠, 역으로. 그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아니 홍남기 부총리도 당장 이렇게 그러니까요. 당하셨다고 네네. 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다라고 네. 좀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빨리 개선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나 상한제는 별로 개선의 소지가 없어 보여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는 뭐 안전진단 기준 조정하겠다. 뭐 초과 이익 환수자율을 좀 완화해주겠다. 네. 일기 신도시도 재정비하겠다. 일기 일기 신도시가 신도시. 어디죠? 분당 일산. 분당이죠. 분당 일산에 분당 일산. 일산도 분당도 벌써 일산도 그렇고 그 재건축을 원하는 그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한 20년 넘었죠. 예, 20년 넘었기 네. 때문에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정도. 그래서 맞아요. 지금 원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벌써. 이것은 좀 그 국민들 그 주거 복지 차원에서 네. 이건 주거 복지라고 좀 표현해야 돼요. 주거복지. 예. 네. 오래된 집보다는 좀 살기 좋은 집,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니까 주거 복지 이왕이면. 차원에서 네. 좀 필요한 것 같기 네.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급하게 시간 때문에 좀 급하게 좀 자,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예, 가상자산,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 투자세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는 네. 요거는 이제 기준만 세법 시행령만 기준만 바꾸면 세법만.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시행령만.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고 특히 그렇죠. 이건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건 필요합니다. 예, 디지털 자산 뭐 산업진흥청 만드는 것은 좀 어떻게 좀 조직을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네. 예, 자산 기본법은 좀 기본법 필요하다. 제정은 예, 필요하다. 법으로 좀 정비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코인 발행 허용이나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다시 좀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 법 정비가 좀 될 것으로 보여서 네. 바로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NFT 활성화는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더 말할 네.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 뭐 50조 손실보상금 지급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고 그 추경을 또 추가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 정부 행정 당국의 그 재정 당국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 때문에 이건 법에서 또 그 국회에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있을 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소액 채무 90% 원금 감면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자칫하면 실제 피해 보신 분과 그다음에 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면해주는 문제도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나머지 뭐 대출 연장이나 세제 금융 지원이나 뭐 저리 대출 확대, 그다음에 시중은행 예대 금리차 정기 공시 의무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어려우지 않은 문제고 네.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원금 90% 감면은 이건 여러 가지 그 도덕성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권 사실은 채권 감면해 될 때 네.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도덕성 문제가 있거든요. 도덕성 도덕적 해이 문제. 네. 나 빚져놓고 그냥 무조건 안 갚으면 90%는 감면해 준대. 뭐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생길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좀 세밀한 면밀한 그 조정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뭐 금방 실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강요들이 임명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뭐 내년 초에는 다 네. 실행될 수 있는 정책들로 보여집니다. 네. 다들 보셨겠지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공약들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훑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내건 그 공약들 중에 일자리 증가율, 그 공약들에 기반해서 일자리 증가율을 한번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뭐 일자리 증가율들을 주택가격 이게 네, 그렇죠. 주택가격 상승률이거든요. 그 네네. 일자리 증감률. 근데 이게 네네. 공약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김영삼 대통령 이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2%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IMF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1%. 네. 네, 노무현 대통령도 1.2%, 네. 이명박 대통령도 1.1%,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1.4%, 네. 문재인 대통령 0.6%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사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7%, 8% 경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1%, 2%도 많다고 하는 맞죠. 저성장 기조로 들어갔기 네. 때문에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이렇게 낮은 가격 일자리 증감률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 현재 여당이 됐죠. 여당이나 그 많은 분들이 그 현재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자리 정부 예산 갖고 좀 만든 거 아니냐. 실제로 노인 일자리 엄청 많고요. 제가 농촌 컨설팅 하러 가서 보면 네. 노인들끼리 싸움도 많이 하세요. 아. 왜 싸움을 많이 하시냐면 왜 나는 일자리 안 주는 거야. 그것도 이제 이 일자리 드리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네. 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자리 이번에 이 공약 중에 아마 어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서 하도록 돕겠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억지로 만들어주거나 네.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창업 과목을 수업하지만 네. 학생들이 정말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기술 창업만 창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한채호 그 교수님 좀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투표를 할 때 공약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공약이란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본인들의 힘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 하겠다는데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네. 위기가 온 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이것을 맞습니다. 어떻게 잘 슬기롭게 벗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 공약은 우리가 좀 그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이상일 뿐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이루어질 만한 공약이 어떤 건지를 좀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실 때 네.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느냐 그거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나 법 개정 등 문제로 이제 실현 가능이 좀 어려운 공약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성에 맞고 모두의 공감이 될 만한 이런 공약들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치호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치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